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나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가을에 이 영화나의 책라디오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1년 안에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 보자가 나름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해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 1000명이라는 구독자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수일 수도 있겠고, 1년 동안 1000명 달성이라는 목표 자체가 너무 낮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회사 일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 1년이란 시간 동안 그리고 그걸 지속한 것, 또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쓴 것. 가장 중요한 건 제 목소리와 낭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만으로도 정말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요. 또 그로 인해 생각이 조금은 깊어진 점도 나름의 뿌듯한 점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유튜브 세상 속에서 이 책으로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나는 구독자나 조회수, 수익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묵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갈 길 가겠다 하는 고집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고단한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위안을 얻고 싶을 때, 그럴 때 잠시 쉬었다 가는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허락하는 한,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존재하는 한, 저는 계속해서 이 채널을 이어갈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책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영화나의 책라디오 35번째 책. 오늘의 책은 마음의 지혜입니다. 저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지심리학자입니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에게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배우며 연구했고요. 지금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강연을 통해서 힘들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전 국민의 마음 멘토가 된 분이죠. 저는 원래 심리학에도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이 채널에서도 심리학 책을 꽤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인지심리학은 좀 생소한 단어라서 의미가 궁금해서 검색해 봤거든요. 이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인지란 모든 형태의 지식을 일컫는 용어다. 여기에는 주의 집중, 기억, 추리, 상상, 예상하기, 계획하기, 의사결정, 문제 해결, 아이디어의 전달 등과 분류나 해석과 같은 주변 세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관련된 처리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신적 과정과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을 인지심리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정보를 취하고 조작, 전달하는 방식을 연구한다. 네, 읽어도 잘 모르겠네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도 인지심리학이 머리를 싸매고 분석해야 하는 극악한 이과 학문, 꽤나 골치 아픈 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인지심리학의 사전적 의미처럼 그렇게 골치 아프거나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3프로TV에서 기획한 강의의 내용을 다시 각색하고 정리해서 만든 책으로
실험을 통해 입증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사람, 행복, 일, 사랑, 돈, 성공, 죽음이라는 7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저자만의 유쾌함이 더해진 심리학자로서의 조언을 건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인간관계, 아무리 경험해도 어려운 사랑, 멀게만 느껴지는 행복과 성공,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줄 딱 떨어지는 해답은 없다는 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인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해답은 없지만 나에게 맞는 현명한 방법은 없을지, 어떻게 하면 인생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한 고민의 짐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 지혜들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건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질문해 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누군가는 네, 아주 행복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이도 있겠죠. 많은 이들이 대답을 마친 후에도 내가 정말 행복한가 하고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불행하세요? 이 질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곧장 그렇다고 말하기에도, 그렇다고 아니라고 단정 짓기도 난감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때때로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건 아니죠. 등으로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와 불행한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전반적인 나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를 10점이라고 했을 때 8점이 넘으면 행복이라는 합격 점수를 주고 5점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모르겠다거나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식입니다. 한편 불행을 생각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립니다. 최근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나를 먼저 생각한 후에 그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혹은 얼마나 자주 닥쳐왔는지를 헤아리죠.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무척 불행했지만 지나고 나면 금세 괜찮아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때때로 불행하다거나 불행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물어보아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행복은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을 계산하고 불행은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평균적인 상태로 불행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자는 근심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괴로움이 없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만족감 그 자체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도 있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불안과 행복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꽁꽁 숨겨둔 비상금을 아내에게 걸렸는데 어찌나 불안하던지요. 오전 10시쯤에
이 돈 뭐야? 라는 메시지를 받고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하기까지 머릿속에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시나리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지만요. 그날 제가 행복했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쁜 상황이 없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한 일에 대해 인정을 받았을 때, 무심코 도와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줄 때, 멋진 공연을 보았을 때, 친구와 기쁜 순간을 나누었을 때. 누구에게나 행복의 순간들은 존재합니다. 소소하지만 기분 좋고 배가 간질거리며 미소가 절로 나는 바로 그런 순간 말이죠. 의미, 인정, 애착, 연대감, 공감 등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분명한 건 행복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하나도 없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 이상이어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의외로 행복의 순간은 완벽한 세팅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나쁜 게 완전히 사라진 순간도 아니었어요. 큰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아이를 안고 있으면 충만해지고 쏟아지는 일을 쳐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동료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눈물이 핑 돌며 오늘 있었던 화나는 일에 분개하다가도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데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렇게 좋은 순간은 어느 곳에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도 어렵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은 나쁜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좋은 게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행복이라는 주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행복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행복을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 인생의 미덕이나 숭고한 가치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행복을 인간이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로 보지 않고 삶에 필요한 사건이나 경험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학문적인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는 많지만 행복과 관련된 빠른 변화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길어진 인간의 수명을 꼽는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나요? 90살? 100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연구자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거라고 무서운 예언을 하더군요.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을 80년 이상 계속 봐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기대 수명을 130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인간 수명의 증가를 표시한 그래프의 기울기가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주변 심리학자들 또한 어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인간의 삶이 120에서 130세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 후에 가설을 세우곤 합니다.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끔찍하기도 해요. 인류는 긴 역사를 통해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민하고 연구했으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좋은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수많은 사례가 이미 나와 있으며 분석도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들은 대부분 60대 이전의 인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저 노후라는 애매한 단어로 뭉뚱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80대 남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는 무엇인지, 90대 여성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조들은 미처 연구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120세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현대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은 무척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매일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내쉬는 가엾은 영혼들에게 저는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불전에도 코란에도 100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적성과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 너희가 힘들 수밖에. 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수명은 60세를 넘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생각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부의 자식은 농사를 짓고, 대장장이의 자식은 풀무지를 했으며, 귀족의 자식은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었죠. 신분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님들이 하지 않은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류 최초로 진지하게 행복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가엾은 세대일지도 모르지요. 처음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얻은 수명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60세까지 살지 못하는 시절에는 60세에 이뤄놓은 것이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120세로 늘었으니 60세는 중간 기착지일 뿐입니다. 결과였던 많은 것들이 과정으로 바뀌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행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 동안 심리학에서 행복을 대하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복에 관한 현대 심리학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명문장이 등장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니 무슨 말이냐고요? 드라마에서 한 번쯤 이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바람이 부는 강가에서 함께 고난을 이겨낸 남녀가 헝클어진 머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죠? 행복해지려고요.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시청자의 마음에 감동이 번지려는데,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현대 심리학자들은 느닷없이 땡 하는 소리를 내며 산톡을 깰 것입니다. 대화의 앞뒤가 틀렸기 때문이죠.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명이 길어졌으니 결과는 과정으로 바뀌고 원인과 결과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행복은 오랫동안 인생의 완석이요, 미덕이요 결과였지만 서은국 교수를 비롯한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두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서인국 교수는 종종 꿀벌의 예로 행복을 설명합니다. 꿀벌은 왜 살까요? 꿀을 모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꿀벌은 살기 위해 삽니다. 진화학적으로 보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생존 그 자체와 유전자의 번식입니다. 꿀벌 역시 꿀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꿀벌은 나와 유전자가 같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살아내는 것이며 생존을 위해 힘든 일도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달콤한 꿀은 그저 꿀벌이 생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되어줄 뿐입니다. 다시 말해 꿀은 꿀벌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인 셈입니다. 여기서 꿀벌을 인간으로 바꾸고 꿀의 자리에 행복을 넣으면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행복을 경험한 개체는 생존성이 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에겐 가장 근사하고 달콤한 말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상태라니. 그 멋진 꿈을 위해 많은 분들이 경제 공부도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 스트레스만 해결되어도 세상살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저는 나만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의를 세워보았습니다. 바로 주차 요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일한 세월도 꽤 되어 예전처럼 궁핍하지 않습니다만 주차 요금을 내는 순간만큼은 왜 이리 손이 떨리는지요. 저렴하거나 무료인 주차 공간을 찾아 먼 거리를 돌아가기도 하고 아예 그 목적지를 외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언젠가 스스로가 인정할 정도의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다면 무시무시한 주차비 앞에서도 대범해지겠죠. 그날이 바로 저에게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일 겁니다. 어떤 부자들은 자신의 전용 주차장에 20대가 넘는 고급차를 세워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꿈꾸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취향과 취미가 다르듯 각자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도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좋아하는 커피를 사 마실 때 마음에 껄끄러움이 없는 상태일 것이고 누군가는 메뉴판의 가격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소고기를 주문하는 순간일 거예요. 일주일에 3번 밥을 사도 기분이 안 나쁜 상태가 누군가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일 수도 있겠네요. 경제적 자유에 대해 추상적인 정의만 갖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나만의 정의를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확실한 정의가 있으면 언제 욕망을 멈출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억보다는 2억이 좋고 2억보다는 3억이 좋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미 재산이 충분한 사람도 돈 욕심에 눈이 뒤집히면 그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게 마련이죠. 자, 그럼 나만의 경제적 정의와 함께 부자 될 준비를 해볼까요? 이번에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을 때 인간이 느끼는 슬픔, 처량함, 불편감, 분노, 열등감은 상당 부분 불안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심리 중에서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체벌이 없어졌죠.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학창시절 무서운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등교 시간 교문 앞에는 두발 분량, 복장 분량을 잡아내려는 선생님이 계셨죠.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은 어김없이 두툼한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곤 했죠. 10명의 학생이 10대씩 맞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10명의 학생 중에서 가장 아프게 맞은 학생은 누구일까요? 걸려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맨 마지막 순서가 가장 아프다는 것을요. 물론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학생이 가장 아파야 합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선생님의 체력이 떨어질 테니까요. 90번의 힘찬 스윙을 하다 보면 팔도 아프고 힘도 빠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매맞은 이의 고통은 물리법칙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앞서 90번의 비명을 들은 마지막 학생의 멘탈은 이미 사망한 상태거든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은 점점 더 불어납니다. 불안은 참 신기한 심리예요. 불안할 때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불안할 때 외로우면 지구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요. 불안할 때 화가 나면 걷잡을 수도 없고 불안할 때 배고프면 당장이라도 아사할 것 같죠.
이처럼 불안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나쁜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실제로 대학원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인간에게 불안이라는 심리가 사라진다면 우리 심리학자들 중 절반은 당장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머지 절반은 내일 모레쯤 내려놔야 한다고요. 심리학은 불안을 먹고 사는 학문이니까요. 불안에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불안을 확장시키는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불안은 불확실할수록 더 커집니다. 인간이 불확실한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가치의 불확실을 견디지 못해 돈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인간의 원초적인 불안이 상당히 줄긴 했어요. 우리도 수중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급격하게 불안이 감소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다시 불안해지는 게 인간의 심리랍니다. 자, 나에게 갑자기 1,000억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그마치 1,000억이라니. 처음에는 신나고 좋겠지만 점점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건 아닌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만 해도 속이 상해요. 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양이 있으면 불안을 완화시키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집착과 고통, 불행이 뒤따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부자가 되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불안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늘 듣던 가르침은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였어요. 저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분들이 부모님께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로라 하는 큰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재벌집 아이들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이야기를 질리도록 듣는다고 하죠. 아무도 믿지 말라.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아집니다. 타인을 쉽게 믿은 탓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될까봐 시작된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줍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겠죠. 친구의 친절이 진심이 아닐 거라 의심하고 충성스러운 동료가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가족과 친지들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은 말 그대로 지옥일 테니까요. 저는 국내나 외국에 있는 로또 1등 당첨자들을 상당수 만나보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이라니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장면이겠죠. 큰 돈을 받고 큰 행복을 얻으면 좋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은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차, 집, 고급스러운 옷과 액세서리?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들이 제일 먼저 바꾼 건 배우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는 것은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불신의 형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많은 수의 로또 당첨자들은 배우자와 헤어진 후 몇 달 안에 직계가족과 의절하고 친구들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불신의 형벌 뒤에 지독한 외로움이 따라오는 것 또한 익숙한 수순이었어요. 원하는 돈을 얻었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 대부분의 벼락부자들이 맞이하는 고통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형벌에서 벗어나 부와 행복을 함께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위시리스트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자, 다시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1,000억이 생겼습니다. 기쁨도 잠시,
이 돈을 어떻게 유지할지 불안하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나에겐 인수하고 싶었던 800억짜리 놀이동산이 있었네요. 만약 그렇다면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행동을 바로 실천하면 되니까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한 부자로 살기 원한다면 위시리스트를 적어보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억짜리 차 한 대,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큰 소망을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인한 톰의 위시리스트는 꽤나 촘촘했거든요. 돈의 액수가 커진다고 해서 비싼 물건 한 방으로 끝내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갓 구운 빵이나 자그마한 화분, 부드러운 촉감의 티셔츠처럼 작은 것들을 적었는데 그 모습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소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기록 방식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킹 프라이스와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아난다마이드라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행복이란 뜻으로 인간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유독 이 행복에 관련된 화학 물질이 많이 나오는 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국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열악해도 환하게 웃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적게 소유해도 행복해하고 소박한 일상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슬픔이 닥쳐도 낙천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참 근사한 민족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난다마이드가 유독 적게 나오는 민족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대표적입니다. 아예 하드웨어부터가 쉽게 행복해지지 않는 뇌를 가지고 있다니. 우리 민족이 그토록 근면성실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갑니다. 쉽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 더 행복하고 좋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발전해 온 게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성실함도 한민족 못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들 역시 아난다마이드가 적게 나오기로 유명한 민족이라네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이나 유대인은 부킹 프라이스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쉽게 행복해지지 않는 뇌를 가진 우리들이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족할 때까지 큰 금액을 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비의 빈도를 높인다. 여기서 위시리스트를 촘촘하게 쪼개는 행위는 행복의 빈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고 소중한 소망이 없다면 큰 돈을 벌고 비싼 소비를 해야만 비로소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몸은 상하고 관계도 망가지고 매일 전쟁 같은 경쟁 속에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하지만 결국 뇌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말을 위해 힘들게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인이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 사람처럼 기질적으로 낙천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면서도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죠. 바로 부킹 프라이스를 낮추는 거예요. 내 위시리스트에 7,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15,000원짜리 통닭, 4,000원짜리 커피가 있다면 하나하나 맛보고 감상하고 느낄 때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잘만 먹으면 하루에 3번이나 행복해질 수 있겠네요. 1,0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라는 하나의 위시리스트보다 훨씬 이득 아닐까요? 행복을 느끼는 주체는 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지혜롭고 꼼꼼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말겠죠. 자본주의 사회는 부킹 프라이스를 막연하게 높이라고 요구합니다. 휘말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기쁨을 찾기 위해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위시리스트랍니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쏟곤 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가 되겠죠.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쳇바퀴를 돌리는 생활은 분명히 성공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하지만 가끔 너무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가족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도 돌보지 않고 일에 몰두하다 어느새 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어진 것처럼 허전해지니까요. 저는 능력 있고 성실했던 사람들이 활활 타오른 뒤에 남은 잿더미처럼 주저앉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한 뒤 뿌듯함과 보람이 따라오면 상관없지만 죽어라 일해도 의미나 성취조차 느끼지 못할 때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분들이 참 많죠. 나보다 권력자인 상사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무리하기도 하고 희한하게 아랫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후배 장단에 춤을 추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조직 안에 누군가는 나를 조종하는 법을 기막히게 알고 있어 나를 어르고 달래고 겁주면서 무리한 일을 계속하게끔 이끌지요. 요즘은 워라밸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나의 일과 사생활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인데 지정된 업무 시간, 정시 퇴근이나 휴가 문화와 연결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정해진 시간까지만 일하고 빠르게 퇴근한다고 해서 삶의 균형이 간단히 잡히지는 않아요. 균형이란 원칙을 정하고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일상의 요소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들의 고민도 시시각각 새로워져야 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민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하나? 며칠 후엔 또 이렇게 물어보죠. 요즘 회사 일은 소홀히 하고 내 생활만 신경 쓴 건 아닌가? 또 다음 날은 자기 전에 고민합니다. 내가 너무 팀원들은 배려 안 하고 나만 생각했나? 몇 시간 후엔 또 이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회사 일이 바쁘다고 가족한테 시간을 못 썼나? 균형을 한 번에 잡으려는 건 욕심이에요. 어제 세운 원칙이 오늘 바뀔 수 있고 오늘 했던 고민의 결과는 다음 주에 뒤집힐 수 있어요. 큰 고민 한 번으로 세운 원칙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죠. 길고 복잡한 인생에서 작고 소소하고 반복적인 고민은 수시로 찾아오고 우리는 매번 이 고민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작은 고민으로 쌓인 행동의 수칙과 방법이 나의 철학이 되고 이론이 될 테니까요.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질문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성공을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언어가 있나요?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봅시다. 성공, 목적하는 바를 이룸. 성취,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든 아니든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는 것. 성취에 비해 성공을 설명하는 말은 아주 짧고 모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간단하네요. 사실 상당 부분 단어 속에 많은 것이 숨어 있거든요. 목적하는 바를 이뤄야 하니 목적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목적하는 삶이 성공과 연결된 삶이겠네요.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소망 한 가지 정도는 품고 삽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러한 소망과는 또 느낌이 달라 보여요. 조금 더 명사와 가까워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들려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상무님은 꿈이 뭐예요? 제 꿈이요? 사장 되는 거죠. 에이, 어떻게 사장이 꿈이에요? 사장이 돼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꿈이지. 앞서 저는 꿈은 동사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이 되어 무엇을 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장이 돼서 어떤 회사를 만드는가가 꿈이라면 여기서 목적에 해당하는 건 사장입니다. 이쯤에서 갑자기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는 깨름칙한 이야기예요. 초면에 진보주의자세요? 보수주의자세요? 라는 질문은 삼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세상엔 진보나 보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자유주의자도 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면 중도라는 건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잖아. 스스로를 중도라고 표현하거나 다른 개념을 끌어오는 사람을 조금 비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그리고 개인적 자유주의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진보나 보수를 택하지 않은 모두가 적당히 섞여 있는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단 얘기죠. 기질과 정치 성향이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어렵겠지만 타고난 성격과 공동체적 가치관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은 약자나 소수가 희생당하는 것에 강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소유자는 한 사회나 조직의 질서나 규범이 깨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분노하죠. 개인주의자들은 어떨까요? 개인주의자들은 나를 포함한 개별 구성원들의 자유의지가 침해당하고 구속당하는 것에 강한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타인의 자유의지가 침해당하는 것에도 마치 나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 못지않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도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립된 삶을 택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개인주의자들은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기꺼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확실했던 가치관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강한 진보였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보수적으로 변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엔 약자가 피해받는 것에 분노하고 그들이 보호받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지지했지만 나이 들고 세상을 보는 층위가 많아지며 다른 모습도 보이게 마련이니까요. 예를 들어 약자 행세를 하는 이들이 제도의 이익을 빨아먹는 행위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이 모습이 외부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상은 약자에 대한 피해 분노, 규칙과 질서에 대한 피해 분노, 개별 자유에 대한 피해 분노, 이렇게 각각의 세계에 조금 더 분노하는 사람들에 의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나요?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지 알아야 나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겠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도 정치적 견해와 마찬가지로 제각각 지향하는 점이 다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권력을 목적에 두곤 하죠. 이들은 기존의 규범을 지키고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진보적인 사람들은 특정한 위치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 인정받으며 사회적 약자 또한 보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일 테니까요.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상태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지위를 꿈꾸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인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성공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성공을 꿈꿔야 하나요? 우리 모두는 이 막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도지사요. 구청장 정도는 돼야 성공 아닐까요?
물론 이런 대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누군가로부터 성공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정의를 들었습니다. 내 소리에 대해 항의받지 않는 것. 이 짧은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 내포하는 의미가 꽤 많더라고요. 소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소리와 추상적인 소리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얘긴가 하고 생각했어요. 물어보니 그것도 포함되는 거래요. 하긴 내가 내는 소리 때문에 남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된 공간을 소유했다면 성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도 숨어 있습니다. 내가 낸 의견에 대해 당신 틀렸어, 조용히 해 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의 위치를 가졌다는 것. 이 역시 성공의 다른 모습이죠. 주변 사람들과 내가 정의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행복을 경험한 개체는 생존성이 강해진다. 그렇죠.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순간, 삶을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했던 순간, 그 찰나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한 순간은 막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서 일어났던 사소하고 소소한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림 에세이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가 또 떠오르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책 속의 비유처럼 꿀벌이 살기 위해 꿀을 열심히 모으듯 인간도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시련을 버텨내기 위해 일상 속에서 이런 소소한 행복을 부지런히 모으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인이 원래 기질적으로 낙천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좀 재미있으면서도 약간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35번째 책 마음의 지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권의 심리학 책을 읽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재미있는 심리학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자가 평소에 워낙 대중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강연을 많이 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 책 자체가 그 강연 내용을 각색하고 정리해서 만든 것이라 이 저자 특유의 친숙하면서도 위트 있는 말투가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책 자체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만큼 내용도 많고요.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대입해 보면서 생각할 거리도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책을 읽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친숙한 말투와 쉬운 내용 덕분에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인생에 대한 주요한 고민들을 심리학으로 풀어내면서 조언을 건네는 이야기 전개 방식도 참 매력적이었고요. 저는 가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겹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인생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했듯 강인한 삶의 근육을 키워주는 지혜와 통찰이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였습니다.